서울에서는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한 10년쯤 됐죠. 길게는 뭐 표준협회 같은 데에서 강의할 때는 2년 반 동안 무려 5기까지 제 강의만 12강씩 해가지고 무려 60강의를 한 셈이죠. 그리고 제 강의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요 반응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은 내년에 또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1기가 그만큼 저한테는 소중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 분들하고 강의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다가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은 2기 때부터는 뭐 이 강의 장소를 꽉 채울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여기 호남 내려와 산 지가 이제 25년이 됐습니다. 저 여기 영광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원불교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이제 다 끝나고,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마천 사기만 평생 지금까지 35년째 한 사람과 한 책만 공부하고 있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중국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절박한, 제가 박사과정을 수료할 무렵에 92년이 또 한중 수교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전공이 한국사 전공이었는데 사마천 사기를 알게 되면서 전공을 버리고 박사과정 수료하면서 완전히 중국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5년 동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 세계사가 중국이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자료나 책들을 읽으면서 나름대로의 막연한 그런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포기하면서 같은 동창들이나 교수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92년도에 앞으로 반세기 이내면은 중국이 전 세계를 주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속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속으로는 한 30년이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속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왜 그러면 50년이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그때쯤이면 제가 죽고 없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얘기했던 한 세대 30년, 그러니까 92년도부터 시작해서 30년이면 불과 재작년이잖아. 2022년이거든요. 근데 이미 중국은 제 예상보다도 빨리 G2로 이미 성장을 했고,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총생산량의 거의 30%를 육박하는 엄청난 경제적 역량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중국이 못 살게 된 경우는 지금은 못 한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편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이 서양 열강의 침공을 받으면서 침략을 당하면서 청나라가 멸망하고,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게 잡으면 100년 정도 밖에는 중국이 뒤떨어진 셈이죠. 그 이전에는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습니다. 항상. 그리고 청나라가 최고 전성기 때는 전 세계 GDP의 3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서양 열강들이 세계사를 주도하면서 교과서라든지 세계사 교과서가 모두 서양 중심으로 기술되는 바람에 동양 문화나 동양 역사나 중국의 존재가 평가가 절하가 돼서 그렇지,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19세기 이전까지, 20세기 이전까지는 서양이 전부 다 동양으로부터 배웠고, 거의 모든 선진 문화나 선진 문물들이 동양에서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가 개척된 시기가 2000년 전이고, 그 실크로드를 개척할 당시의 사람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10주 동안 저하고 공부하시게 될 이 역사 기록을 남겨놓은 사마천 당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마천과 사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시즌 1입니다. 역사로 경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경영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타이틀입니다. 경영하는 분들은 특히 사업하거나 또는 한 조직의 리더들은 역사 공부를 깊이 있게 좀 해야 될,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오늘날 현실을 놓고 봐도 각계각층이
아주 심각한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고 권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공기관에 그다음에 뭐 장관들, 차관들, 공공기관의 장들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수준이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넓게는 인문학 공부가 안 돼서 그렇고 그 인문학 공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역사 공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로 경영하라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올해 여러분들하고 제일 먼저 첫 번째 때를 기다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주제가 시즌 1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 주제의 첫 번째 강의가 역사 공부를 리드하라라고 하는 첫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그러면 역사를 정의하는 사람들 좀 이따가 이제 쭉 유명한 사람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는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영화 제목입니다. Back to the Future라고. 미래로 돌아가는 행위다, 역사 공부는. 돌아가죠, 그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듣고 검토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보고 합니다. 또 나름대로 시뮬레이션도 해보긴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공부를 과거로 돌아간 목적은 뭐냐? 미래를 위해서죠, 그죠? 현재 나 자신의 위치를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역사나 역사 공부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역사이자 역사 공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10주 동안 제 강의는 제일 첫 번째 도입부로 되게 길면은 뭐 10분, 짧으면 5분 이내의 영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뉴스룸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 가지고 왕년에 손석희 씨가 뉴스룸을 JTBC에서 이름을 뉴스룸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최근에 이게 지금 어디서 미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뉴스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애매하게 껴있는 이 남자는 인기 있는 뉴스 앵커 윌 맥커보이. We'll go on to the next question. My name is Steven. I'm a junior, and the question's for Will McAvoy. Do you consider yourself Democrat, Republican, or Independent? I consider myself a New York Jets fan, Stephen. Since it's been brought up, you've almost religiously avoided stating or even implying a political allegiance. Is that because, as a news anchor, you feel the integrity of your broadcast will be compromised? That sounds like a good answer. I'll take it. Are you willing to say here tonight whether you lean right or left? I voted for candidates run by both major parties.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Go ahead. 그때 한 학생이 게스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Can you say why America is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Diversity and opportunity. Lewis? Freedom and freedom. So let's keep it that way. Well, the New York Jets. No, I'm going to hold you to an answer on that. What makes America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Well, Lewis and Sharon said diversity and opportunity and freedom and freedom. I'm not letting you go back to the airport without answering. 얼버무리고 지나가려 했지만 교수가 끊임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Well, our Constitution is a masterpiec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s, for me, the single greatest piece of American writing. One's a set of laws and the other's a declaration of war. I want a human moment from you. What about the people? Why is Not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Professor. That's my answer. 결국 참아왔던 본심을 뱉어버립니다. You're saying Yes. Let's talk about it. Fine. But Sharon, the NEA is a loser. Yeah, it accounts for a penny out of our paycheck, but he gets to hit you with it anytime he wants. It doesn't cost him money. It costs votes. It costs airtime, column inches. You know why people don't like liberals? Because they lose. If liberals are so fucking smart, how come they lose so goddamn always? Hey, and with a straight face, you're gonna tell students that America is so star-spangled awesome that we're the only ones in the world who have freedom? Canada has freedom. Japan has freedom. The UK, France, Italy, Germany, Spain, Australia, Belgium has freedom. So 207 sovereign states in the world, like 180 of them
should know. One of them is there's absolutely no evidence to support the statement that we're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We're 7th in literacy, 27th in math, 22nd in science, 49th in life expectancy, 178th in infant mortality, 3rd in median household income, number 4 in labor force, and number 4 in excellence. We lead the world in only 3 categories: number of incarcerated citizens per capita, number of adults who believe angels are real, and defense spending, where we spend more than the next 26 countries combined, 25 of whom are allies. Now, none of this is the fault of a 20-year-old college student, but you nonetheless are, without a doubt, a member of the worst generation, ever, period. So when you ask what makes us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I don't know what the fuck you're talking about. Yosemite? Sure used to be. We stood up for what was right. We fought for moral reasons. We passed laws, struck down laws for moral reasons. We waged wars on poverty, not poor people. We sacrificed. We cared about our neighbors. We put our money where our mouths were, and we never beat our chest. We built great big things, made ungodly technological advances, explored the universe, cured disease, and we cultivated the world's greatest artists and the world's greatest economy. We reached for the stars, acted like them. We aspired to intelligence. We didn't belittle it. It didn't make us feel inferior. We didn't identify ourselves by who we voted for in the last election. We didn't scare so easy. We were able to be all these things and do all these things because we were informed by great men who were revered. First step to solving any problem is recognizing there is one. America is not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anymore. 이 장면은 미국 드라마 뉴스 시즌 1의 오프닝 장면입니다.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즌 2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방에다가 제 책을 갖다 놨으니까 못 고르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한 곳씩 골라가서 보시기 바라고, 굳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제 강의를 위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마천사기 백문백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대중적으로 제가 문답식으로 쓴 책이니까 사마천사기 백문백답 하면은 사마천과 사기에 관해서 질문과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이 아마 이 강의하고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0년 전에 중국 제나라의 전국시대입니다. 제나라의 아카데미가 설립되었습니다. 대개 플라톤 아카데미는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에 이미 2400년 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카데미가 설립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제나라는 그 황공이라는 사람이 두 황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포지교는 들어보셨죠? 관중과 포수의 우정. 그 관포지교의 임금도 황공이고 이때도 또 황공이 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전국시대 때 황공이 80여 명의 현사들을 모집을 하고요. 황공의 아들인 위왕이 위왕과 그 아들 선왕 시기에 제나라의 수도였던 임치, 오늘날로 하면은 산동성 치박시에 해당됩니다. 치박시 임치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제나라 수도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중국 내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제나라 황공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정도 전이거든요. 그때 임치 인구가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30만이 넘었습니다. 2700년 전에. 기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사람들이 시장으로 가면서 흘리는 땀이 비가 돼서 내릴 정도로 인구가 많았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대단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 제나라의 번성을 가져오게 만든 결정적인 인물들이 제나라를 건국한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관중과 포숙이 환공이라는 사람을 도와가지고 제나라를 그 당시 최고 강대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한 300년 뒤에 위왕하고 선왕 때 와가지고 임치라고 하는 곳에 직문이라고 하는 성문이 있었어요. 서쪽문에. 거기에 학궁을 하나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학궁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이 직하입니다. 그래서 직하 학궁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지카 아카데미 이렇게 되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 2400년 전에 이미 중국에 있었던 아카데미고 1천여 명의 학자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사상을 논의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지카 학궁이 배출한 유명한 학자들이 지금 한자로 쭉 써 있는 이런 인물들입니다. 잘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중국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거의 뭐 알린 인물이 없네요, 그죠? 요 70여 명들이 학자들이 이제 나중에 학자로 배출돼 가지고 이 학궁에 또 교수가 됩니다. 선생님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직가 학궁에 들어와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제 나라가 특혜를 베풀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상대부,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때 신분을 보게 되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국군이라고 해야지 임금에 해당되는 신분이 있고 그 밑에 신분은 경입니다. 경도 상경, 중경, 하경. 그 밑에가 대부예요. 여기까지가 귀족들입니다. 그런데 상대부, 귀족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높은 상대부에 해당되는 고급에 맞춰가지고 대저택을 제공을 합니다. 집을 줍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국정 참여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학문 연구하고 토론에만 전념하라 라고 하는 정말 순수한 학문 연구기관을 하나 만든 사람이 제나라 위왕하고 선왕 때입니다. 저 사람은 제나라 위왕입니다. 잘 아시는 맹자가 두 차례 16년을 직하에 머물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맹자는 그 제자백과 가운데 맹자라는 책을 남겨놨잖아요. 그죠? 대개 책, 서술이, 저술이 요 직하 학궁 16년 머무르는 동안에 저술되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유가 사상을 집대성했다라고 얘기하는 인물이 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가 하면은 창시자는 누구죠? 제가 올 때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네. 공자죠, 뭐. 공자 아닙니까? 유가의 창시자는 공자입니다. 기원전 551년에 태어난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70여 년 전의 인물입니다. 260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자가 유가를 창시했고 그 밑에 70여 명의 수제자들이 있습니다. 쭉 있다가 순자하고 맹자 때 들어오면은 유가 사상이 좀 더 확충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책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맹자 같은 경우는 공자의 사상을 충실하게 이어받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충실히 이어받아서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맹자라는 책을 냈죠. 공자님은 춘추라는 역사책을 정리하긴 했지만은 당신이 책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저서가 없어요. 논어는 공자가 쓴 책이 아니고요. 공자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제자들하고 공자가 나눈 대화, 그 다음에 여행을 다니면서 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서로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평소 때 공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게 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자의 저술이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전국시대 들어오면은 소위 유가의 계통을 계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인물이 맹자하고 순자입니다. 근데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충실히 이어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쉽게 정치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유가 우파라고 합니다. 맹자를. 근데 순자는 공자 사상을 집대성했을 뿐만 아니라 유가 사상을 집대성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새로운 관점을 제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맹자하고 순자가 갈라지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로 나눠집니다. 맹자가 인간의 본성을 성악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법과 사상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뭔가를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통제하는 수단이 뭐냐? 유가에서는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예의,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법가에서는 그런 악한 마음이나 악한 행동을 뭘로 통제해야 되냐는 법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법가입니다. 그래서 유가 좌파로 분류되는 순자 밑에서 법가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순자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법가 사상을 총 집대성했다고 하는 한비자. 여기 순자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비자하고 동문수학했던
진시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이사, 이런 인물들이 다 법가사상가들, 이 순자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순자를 유가 좌파, 맹자를 유가 우파. 나중에 이제 유가가 유교화 되면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완전히 종교화되면서 유가 사상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이 모두 다 보수화됩니다. 그리고는 이 유교에서 법통을 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맹자를 공자의 법통을 이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면서 맹자가 더 존경을 받게 되고 추앙을 받게 됐죠. 그래서 사서 집주하면은 너너 맹자 중용 대학이잖아요. 순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자는 15살 때 이 직하에 유학을 와가지고 3차례나 머무르고 떠나기를 반복하면서 46년간을 지냈고, 그 다음에 이 직하학궁의 죄주, 이 죄주는 원래 제사를 주관하는 인물인데 나중에는 큰 학관이나 대학교의 총장을 얘기할 때 죄주라고 합니다. 한자로 쓸 때는 제사를 지낸다 할 때 제자에다 주인주자를 씁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제사 제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저 죄라고 읽어요. 한자 중국에 저런 발음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제사 제자를 죄주라고 읽습니다. 각자 책을 써서 정치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여 세상의 군주들에게 간섭함으로써 백가쟁명의 국면을 연출하게 만들었고요.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논의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제 나라를 위한 거사도 모의하기도 하고, 또 당시 사회 병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랄하게 조정을 풍자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직하학궁이 배출한 학자들이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두 같은 인물은 제나라 왕에게 내가 할 말 있어 면담 좀 합시다 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왕을 직접 학궁으로 나오게 만든 그런 사례도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여러 가지 보장이 많았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동네에 모여 살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전하라 선왕하고 맹자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년 가까이 머물렀기 때문에 전하라 왕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게 있습니다. 그 대화가 아예 맹자에 수록이 돼 있어요. 아예. 그리고 맹자는 저 위나라에 건너가가지고 해왕이라고 하는데 양해왕 편이라고 있는데 해왕이라는 사람하고 나눈 대화도 상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선왕하고 나눈 대화를 한번 볼게요. 대왕의 신하가 친구에게 아내와 아이들을 부탁하고 초나라로 유세를 떠났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무렵에 그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같이 친구를 대한 사람을 대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절교해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한테 가족을 부탁을 하고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갔다 와 보니까 내 가족들이 거의 굶어 죽을 판이야. 그럼 그 친구하고 당연히 절교해야 되겠죠. 그죠?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만일 형벌을 관리하는 자가 그 부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잘라야죠. 파면해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 춘추전국 시대 때 제자백가 사상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화를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작은 걸 먼저 물어보고 차츰차츰 정도를 높여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하고 싶은 얘기를 후려칩니다. 맹자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만일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질문으로 선왕의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통치 한번 재검토해봐라. 그런 이야기죠. 그죠? 여기가 직하학궁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기회가 되면은 중국 역사 탐방, 역사 문화 탐방을 가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난 2026년부터 한 30년 가까이 저는 중국을 무려 170번 이상이나 다녀왔습니다. 다 이런 데 찾으러 다니는 게 제 일입니다. 여기가 직하학궁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하학궁 유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석만 이제 남아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카데미아, 아테네 근처에 아카데미아가 설립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플라톤 아카데미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이 비슷한 시기에 대단히 자유롭고 활기찬 아카데미가 만들어졌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잘 보시면 대개 기원전 8, 9세기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8, 9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전 3세기까지 한 600년, 5, 600년 동안 동양과 서양에서 거의 동시에 위대한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서양 같으면 소크라테스를 비롯해가지고 그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쭉 이어지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하나의 축이 형성이 됐죠. 인도는 석가모니를 비롯해가지고 불교가 나타남으로써 또 하나의 축이 형성이 됐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기원전 770년부터 춘추 시대가 시작되면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까지 550년 동안 그 사이에 제자백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들 자자로 끝나는 사람들은 다 요 시기 사람들입니다. 공자, 도가를 창시한 노자, 그죠? 그 다음에 한비자, 법가, 그 다음에 평화사상가인 묵자, 장자, 맹자, 순자, 어찌고 손자병법의 손자, 죄다 다 각 분야의 최고의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이 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 요 사이에 다 탄생합니다. 중국은. 그걸 제자 백가라고 하고 수많은 학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서로서로 자기의 주장을 다투었다 해서 백가쟁명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수많은 꽃이 일제히 피었다 해서 백화제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상의 꽃이 핀 거죠. 그런데 동서양이 교류를 했냐? 이때는 아무 교류도 없습니다. 어떠한 교류도 없고 기원전 대개 8, 9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전 3세기 무렵까지 동서양이 재밌게도 세 개의 대륙에서 유럽과 인도 대륙과 중국 대륙에서 위대한 사상가 철학가들이 동시에 등장했더라라는 거죠.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유명한 철학가인 칼 야스퍼슨이라는 사람이 이 시기를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꼭 알아두십시오. 축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축의 시대. 그러니까 세계사에 큰 축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요 5, 600년간이. 그리고 현재까지,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넘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을 뛰어넘을 만한 사상가나 철학가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인도의 사상가들,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의 제자백가의 사상가들을 뛰어넘을 만한 사상가들이 2000년 지난 지금까지 누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요게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획기적인 전환점 가운데 하나가 축의 시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울 때 서양에서는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신화 이런 걸 배우고 플라톤 아카데미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 쪽의 사람들을 공부를 하고, 또 중국 같으면은 제자백가 이런 쪽을 많이 논어명자 중용 이런 것들을 계속 찾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총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마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에다가 공자의 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맹자, 순자, 한비자, 묵자 다 이 사람들이 일대기를 길고 짧게 분량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리를 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마천이 등장해가지고 기원전 90년 무렵에, 2000년 전이죠. 기원전 90년 무렵에 2100년 전에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완성함으로써 제자백가 시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가의 출현으로 역사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히스토리,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가 출현함으로써 제자백가 시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는 역사책일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항상 자기네들의 문화 가운데서도 가장 값어치 있는 보배로 여기고, 사마천이라는 역사가를 역사학의 성인이라는 뜻에서 사성 이렇게 높이 부릅니다. 지금 세계가 정신없이 여러분들 정신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유니버스, 메타버스, 멀티버스 들어보셨죠? 지금 제 얘기하는 사람 없죠. 재밌게도. 지금 이제 GPT 시대가 됐어요. 그죠? 여기 좀 오래 갑니다.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유니버스 나올 때만 해도, 와, 대단했대. 그 다음에 메타버스 나왔더니 그것도 대단하고, 막, 영화도 막 나오고 비슷하게, 멀티버스 뭐 이런 것들 막 나왔잖아요.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은 챗 GPT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게 현대 사회입니다. 그죠? 근데 재밌게도요, 오늘날 인공지능의 역할을 한 거는 2000수백 년 전에 고대 로마의 노예들이 했어요. 시를 읽어주고, 음악을 연주해주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뭐 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노예들이 했습니다. 예. 그 노예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그랬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식과 컨텐츠에 대한, 그래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지금 이제 수명이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꾸리고 있는 사업에서 물려줄 때까지 되게 뭐 60에서 70세 사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물려주고도 한 세대를 더 살아야 되네. 평균적으로. 그죠? 이게 너무 오래 사는 것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선순환 구조로 놓고 보면은 빠질 때 빠져줘야 되잖아요. 그죠? 물러날 때 물러나줘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앞에 똥차가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순환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나가서 내가 해야 될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 3무작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인생 2무작 시기에 앞으로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준비를 해야만이 순환이 빨리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과 모든 노하우를 컨텐츠화 시켜라. 컨텐츠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되게 30 전후로 해가지고 내가 뭔 일을 하거나 직업을 선택해서 60 전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한 30년 일하는 거거든요. 그 30년 동안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컨텐츠로 정리가 되면 지혜가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30년 인생 3무작 마지막 단계에 해야 될 일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컨텐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제 요구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은 기성세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쪽의 유튜브가 대박이 난다든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소리만 들려주고도, 그죠? 엄청난 음악 소리만 들려도, 빗소리만 들려주고, 잠 안 오는 사람 빗소리 듣고 자라고 어마어마한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럴 먹방 이런 것들은 너무 원초적이고 보잘것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컨텐츠가 활용될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컨텐츠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인간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 3무작 마지막 단계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공부하느라고 재산은 없고, 그죠?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컨텐츠를 새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만 해도 100만 단위가 넘습니다. 이 디지털이 개발되고 난 이후로 완전히 디지털 만세, 저는 맨날 그러거든요. 디지털 만세.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전까지는 맨날 그 필름 카메라 메고 다니느라고 대단히 힘들었거든요.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려면은 어떤 필름을 써야 되냐면 슬라이드 필름을 써야 됩니다. 비싼 필름을. 슬라이드 필름만 제가 한 2만 장 가까이 있으니까 맨날 돈 벌어서 전부 다 거기 다. 그리고 절반은 집 한 채 값은 공중에 다 뿌렸습니다. 비행기 타고도 비행기 값으로. 170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밝아야 되는데 그게 어둡다 보니까 지금 정리할 시간이 이제 점점 모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컨텐츠 한번 정리를 해보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수명에 좀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정리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챗 GPT 나오기까지, 그죠? 아까 유니버스, 메타버스, 멀티버스 요 모든 것들을 몽땅 아우른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고 하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성세대들은 조금 난해한 작품이긴 한데 그래도 좀 어렵지만은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특히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여러 개를 받았는데 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연까지 이게 동양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참석을 해서 만든 영화고, 주연상도 양자경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받았습니다. 역사 알아야 하고 역사 공부해야 되나? 그렇게 이 질문은 사실은 저한테는 어리석은 질문이고,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질문은 이제 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야 하고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역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한 번 들어봤던 역사에 대한 정의는 이에치카의 제일 유명한 말이 저겁니다. 역사가와 사실들의 지속적 상호작용의 과정이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앞에 부분은 잘 얘기하지 않고 인용할 때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하는 저 대목은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나 흔적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다라는 얘기죠. 저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는 방법, 수단, 지혜 이런 부분들을 과거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거죠.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대화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손자가 세상 만물에 주위 만물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살아온 인생의 그 긴 세월 속에서 터득한 지혜와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손자한테 자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 이게 역사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실제로는. 개개인의 인간의 차원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로버트 실리라고 하는 학자는 역사란 과거의 정치이며 정치란 현재의 역사다. 철두철미하게 역사를 정치로 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저쪽 관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는 결국은 남아있는 기록을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기록이 거의 대부분 다 정치적 관점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과거의 정치고 정치가 현재의 역사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조지 오웰은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 결국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와 미래를 다 지배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과거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서 뉴라이트 얘기 나오고 식민사관 얘기가 지금도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청산이 안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뉴라이트가 나와가지고 지금 과거 일제시대 때 역사를 왜곡하고 비틀어가지고 현대의 권력과 연계시켜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권력을 잡으면 결국은 과거를 잡게 되고, 과거를 잡으면 미래도 잡게 된다는 거죠, 역사를. 이게 조지 오웰이 그런 점에서 198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 절대 권력에 대해서 대단히 통찰력 있는 안목들을 조지 오웰이 잘 보여줍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은 미래를 잃는다.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인데, 이건 우리나라 역사에 적용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바람에 과거하고 현재가 싸우잖아요. 그죠? 청산을 했으면은 덜 싸웁니다. 아예 안 싸운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과거하고 내 현재하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하게 부딪히면은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가족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쳐. 똑같습니다. 역사도.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이 존재해. 그런데 이걸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요. 그러면 현재에 영향을 미치죠. 현재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정리가 안 되면은. 정리가 되면은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생각이 나지만은 정리가 안 되면 하루에도 수없이 영향을 미쳐요. 수시로. 그러면 결국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정리하냐 그러면 역사는 교집합이다. 이건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자, 원을 2개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원을 2개 그리면은 이쪽에 과거가 있고 이쪽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현재가 있어요.
과거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역사도 똑같습니다. 근데 내 과거에 있어서 잘못했던 실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 털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해서 넘어가면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도 반복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영향을 덜 미치죠. 근데 역사도 똑같습니다. 일제 식민지가 남겨놓은, 제국주의가 남겨놓은 요 과거사가 청산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를 이만큼 잡아먹죠. 그럼 요 오른쪽에 있는 미래가 줄어들잖아요. 양이요. 그죠? 그래서 과거 역사의 청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은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니, 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은 뭐 다 일본 국적이었다,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막 나와서 마구막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막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보다도 더 일본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학계에는 지금 주요한 국책 연구기관들은 다, 뉴라이트가 다 장악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게. 과거사 청산이 안 되는 바람에. 그리고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가지고 지금 대물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제 책 보신 분 가운데 제가 얼마 전까지 간신 3부작을 책을 이제 다 써서 냈거든요. 간신론, 간신전, 간신학. 그러면서 제가 간신현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용어를. 역사현상이자 간신현상이고, 이 간신현상의 가장 심각성은 어디 있냐? 간신현상의 대물림에 있다. 여기 친일파가 지금 대물림 되고 있어요. 심각한 건 뭐냐 그러면요. 자, 친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군수도 하고 일제 앞잡이로서 북의 영화를 누렸어. 그러면 해방되고 나면 단죄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법률적으로 처단을 받고 뭐 처벌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땅이나 재산에 이게 또 대물림이 돼요. 그리고는 미 군정 때 들어와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좀 쉽게 통치하려고, 군정을 통치를 쉽게 하려고 과거에 벼슬했던 사람들, 일제시대 때. 관료들을 다시 또 대대로 기용을 한 겁니다. 싸그리. 그래서 대물림이 아니라 그대로 이제 물려받았어. 그러니까 청산할 기회가 없잖아. 그리고 반민족 특별법도 결국은 무산됐죠. 이승만이 들어오는 바람에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벼슬도 물려받고 재산도 물려받고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친일을 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부끄러워요. 나름대로.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리고 그 밑에 자식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친일했다는 거 알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막 함부로 대놓고 나대지 못해요. 근데 그 3대만 가면은 몰라요. 이제는요. 우리 집안이 친일파 집안인지도 모르고 우리 집안이 간신 집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혜 물려받은 특권이나 물려받은 기득권을 그대로 누리고 사니까 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계속. 무섭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권력과 부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거야. 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들이나 고위 관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법적으로 단죄를 받아. 그런데 그 사람의 부모나 그 사람의 아내나 그 사람의 남편이나 그 사람의 자식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들을 잘못 둬서 죄송합니다. 내가 남편을 잘못 둬서 미안합니다. 내가 아내를 잘못 둬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내가 부끄러운 아버지를 뒀네요. 라고 사과하고 뉘우치는 집안이 있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옛날에 아까 뉴스는 보셨지만 적어도 우리는 옛날에 내 자식이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나와서 아버지가 사과하고 그죠? 예. 어머니가 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벌써 그게 없어졌습니다. 싸그리.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거가 현재와 싸우면은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과거사 청산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는 역사관, 역사 정신이 올곧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양 사회에 있어서 전통적인 역사관이 뭔가, 그런 사례가 뭘까라는 좀 말씀을 좀 소개하면은
춘추필법은 공자님이 춘추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면서 내세운 원칙입니다. 즉 잘한 건 잘했다 하고 못한 건 못했다라고 쓴다. 이게 좀 어려운 한자로는 포평이라고 합니다. 포는 칭찬한다라는 뜻이고 폄은 우리가 깎아내린다, 폄하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그겁니다. 춘추필법은 포평 정신이고 동호직필은 동호라고 하는 사관이 있습니다. 동호라고 하는 사관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잡은 사람의 권력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자가 임금을 죽였다라고 직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가 너 죽여버릴 테다. 그런데도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있는 그대로 쓴다 해서 기록에 남게 된 그런 케이스고, 요런 직필의 정신이 사마천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제나라 최저의 장공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저라는 자가 장공을 시해했어요. 그랬더니 제나라의 사형제가 모두 사관이었는데 제일 큰 형이 최저가 장공을 죽였다라고 씁니다. 그랬더니 최저가 첫 번째 큰 형을 죽여요. 그랬더니 둘째가 최저가 장공을 시했다라고 써요. 둘째도 죽입니다. 그랬더니 셋째가 최저가 장공을 죽였다 써요. 셋째도 죽입니다. 그랬더니 넷째도 최저가 장공을 죽였다라고 쓰니까 차마 죽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나라의 사관들, 형제 사관들, 네 사형제 사관의 정신이 남아있고, 사마천의 역사가로서의 정신은 사필 소세라고 하는 사마천 사당으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역사가의 붓이 세상을 밝힌다, 환하게 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남겼고요. 공자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옹고이지시면 가이위 사이다. 옛날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면은 선생 노릇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사건들을 보고 단순하게 그걸 답습하거나 외우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들을 알아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백투더 퓨처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선생 노릇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마천까지 이어지기까지의 동양의 사관, 역사 정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사는 전문가들이 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거 있어가지고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하는 정부 기관에서 사관들이, 편찬위원들이, 옛날에는 사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편찬위원들이 책을 쓰고 교과서를 냅니다. 근데 옛날에 왕조시대 때 사관들이 왕조실록이나 이런 걸 쓰는 때하고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왜냐 그러면 역사를 쓰는 사람이 옛날에는 직업적으로 세습되는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역사책을 씁니까? 손가락이 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매일 두들기고 자판 두들기는 게 바로 역사가 됩니다. 지금은. SNS를 통해 가지고 누가 뭔가 얘기했으면 야 그거 틀렸어. 뭐가 틀렸는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말을 하면은 불과 몇 분 걸리지 않아서 그 거짓말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금방금방 판명 납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이제는 옛날에는 기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기억입니다. 이제 역사는 기록이 아니고 집단 기억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 어디에 내 목소리가 녹음될지 모르는 시대가 됐고 또 언제 어디서 내 얼굴이 동영상에 찍힐지 모르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현상들 보시면 죄다 다 그겁니다. 전부 다 그런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거르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이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내 나름대로의 주관을 세울 것인가,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수없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정보 시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은 바로 물어보잖아요, 그죠?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꼰대들은
네이버를 검색하고, 조금 그 40대, 50대 조금 아는 사람들은 구글로 검색하고, 우리 애들은 뭘로 검색하는 줄 아세요? 애들은 유튜브로 검색합니다. 검색도 유튜브란데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은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뭘 가지고 어디다가 두고 어떤 검색어를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느냐, 이거에 따라가지고 정보의 양도 달라지고 질도 달라지고 정보의 방향성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 내리는 일이 이제 현대인들이 해야 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옛날에 역사가들이 사료를 취사 선택하던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쓰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수시로 집단 기억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중요한 민감한 사건이 벌어지면은 집단적으로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그 기억에 따라 가지고 정보들을 전부 다 소환하잖아요. 그죠? 검색을 통해서 다 소환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 사람이 했던 말부터 그 사람 얼굴부터 그 사람 영상까지 다 죄다 다 쫙 따라 올라가죠. 올라와가지고 탁 들이밉니다. 너 옛날에 이런 얘기 했잖아.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고 바로바로 비교 검토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짓말하면 바로바로 들키는 시대가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제가 간신책을 쓰면서 그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소위 간신현상이라고 하는 요 현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위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간신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이들은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권력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철두철미하게 무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들이고 탐욕으로만 아주 꽉 차 있는 존재들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역사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간신현상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존재들이 용서할 수 없는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아마 용서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역사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자기 자신의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만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저렇게 언행하지 않거든요.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한때 역사의 평가가 잠시 유보되는 경우는 있어도 건너뛰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무덤은요, 중국 송나라 때 유명한 명장인 악비라고 하는 장수의 무덤이고, 오른쪽은 그 아들의 무덤입니다. 39살 때 불과 20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들과 억울하게 처형당합니다. 간신 진회를 비롯한 간신배들의 모함에 빠져서 금나라하고 한참 전투하고 있던 악비를 조정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막수유라고 하는 희한한 죄명을 붙입니다. 막수유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혹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비가 반역을 꾀했을지도 모른다. 증거는 없지만 그런 죄를 씌워가지고 아들과 악비를 동시에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악비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당시 악비를 모함으로 몰아넣었던 간신들 4사람을 간신전이라고 하는 역사 기록 속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300년 뒤에는 이놈들을, 요 간신배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쇠로 상을 만들어 가지고 요 정면, 요들이 바라보고 있는 정면이 악비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요 뒤쪽에, 앞쪽에 요 4명의 간신배들이, 여기는 간신배 가운데서도 주동자인 진회라고 하는 주동자고, 옆에는 진회의 부인입니다. 여기 부인도 또 가담했어요. 그 모함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회라고 하는 주모자는, 주동자는 중국에서도 간신 가운데서도 아주 거간으로 꼽히는 인물인데
악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중국의 이순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순신보다 약 500년 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송나라 때 사람이니까. 이순신 장군도 그죠 억울하게 백의종군하고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는 전투복도 입지도 않고 갑옷도 안 입고 전투하다가 전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설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승리하고 나면은 그 다음 결과가 대단히 이순신 것을 견디기 힘든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걸 예견을 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 정유재란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선조가 한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의병장들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선조라는 인물은 최악의 임금입니다.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었어요. 그 의주로 도망 다닐 때 먼지 뒤집어 쓴다라는 뜻입니다. 몽진은. 도망 다닐 때 명나라에다가 황제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2번이나 뭘 한 줄 아십니까? 망명 요청을 합니다. 실제로. 망명 요청을 2번이나.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구원병을 보냈던 명나라 황제가 누구냐면 신종이라는 사람입니다. 명나라 신종. 혹시 북경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북경 관광 갔다 오셨어요? 명십삼릉 갔다 오셨죠? 거긴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네. 거기가 신종 무덤입니다. 네. 하나 개방되어 있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셨잖아요. 그죠? 명나라 왕 13명이 저 북경 교회에 모셔져 있거든요. 만리장성 가는 쪽에. 거기 가면은 정릉이라고 해서 한 군데만 딱 개방을 합니다. 그거 하나만 발굴이 됐어요. 국가가 정식으로. 그 무덤이 신종이. 우리나라에 구원병 보내준 황제인데 이 황제도 아주 개차반 황제였어요. 25년 동안 조회 한 번 안 나온 황제입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 만한 인물이었어요. 25년 만에 잠깐 한나절 조회에 나왔다가 신하들 호통 한번 치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 또 후궁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왔더니 이것도 굉장히 혼군 어리석은 군주거든. 처음부터 약물에 빠져가지고 취해가지고 살았던 그런 황제인데 선조가 망명 요청을 2번이나 보내게 야 나도 그렇지만 얘도 참 대단하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끝나고는 제일 먼저 한 일이 공신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의병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광에 가면 백수라는 곳이 있는데 백수 해안도로에 가면 팔열부 순절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8명의 여성들이 열부가 목숨을 버린 곳이다. 정유재란 때 저 한평 쪽에서 왜구를 피해가지고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냥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죽습니다. 8명이. 한꺼번에. 그래서 그 8명의 열부들을 기리기 위해서 백수 해안도로에다가 이제 영광 쪽으로 왔거든요. 거기다가 사당을 하나 세우고 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팔열부 순절지. 제가 거기 가가지고 맨날 안내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이 8명이 일제히 동시에 자기 목숨을 왜 버렸겠냐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냐. 열부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버렸을 것인데 외국한테 욕을 당하기 싫어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해석이 좀 다르다. 첫 번째는 맞아요. 당연히 그렇죠. 조선시대 때 윤리관념으로 놓고 보면은 정조가 그만큼 중요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애프터다예요. 즉 몸을 누구에게 능력을 당하고 난 다음이 더 끔찍하다라는 거죠. 조선시대 때 여성들에게는요. 그 생각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 여성들이 상상이 안 갈 만큼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8명이 동시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실제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양반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큰아들만 데리고 다 도망갔어요. 여자하고 애들 남겨놓고 노약자들 남겨놓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순환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욕을 당했어. 능욕을 당했어. 근데 도망갔다 온 인간들이 차마 뭐라고 못하고 내쫓지는 못하고 칠거지약 가운데 하나를 범했으니까 내쫓지는 못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거 당한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선조한테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게 유명한 이혼 청구 상소입니다. 혼자 용감하게 못하니까 나 혼자 나와가지고 내 와이프를 내 아내를 내쫓지를 못하니까
여기도 보니까 아이고 김판서도 당했어 뭐 이렇게 된 거야. 쫙 모아가지고 몸을 버린 아내들을 전부 다 내치게 해달라라고 임금한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 못난 선조도 이 상소문을 보니까 이것도 가짜는 거야, 그죠? 다시 나보다 더한 놈들이 있네, 이런 거죠. 다행히 이 선조가 그나마 차선책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모년 모월 모일부터 모년 모월 모일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없었던 걸로 한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냥 넘어갔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죠? 역사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그 어두운 역사, 아픈 역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과서에서 좀처럼 해서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피하고 안 가르치려고 해서 그렇지 실제로 왕조사에 있어서의 특히 여성들에 있어서는 순환사 중에서도 순환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같은 분, 철두철미하게 노예제 반대론자였습니다. 골수까지. 이 이중성이에요. 역사의 이중성. 역사에는 항상 명암이 존재합니다. 근데 늘 명만 가르쳐. 암은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암을 보고 나고 어두운 걸 보고 나면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사람을 바뀌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역사는 어두운 것도 가르쳐야 되고 슬픈 것도 가르쳐야 되고 기쁜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뭐라고 주장해왔냐 그러면 독립기념관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은 민족 순환사 박물관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면은 해결되지 못하고 넘어가는 역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역사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경험과 지혜, 통찰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의 본성과 본질, 나아가서는 인간의 이런 부분들을 작동시키는 논리, 원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우시면은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 이거 얼굴이 더럽잖아요, 그죠? 진해라는 자인데 왜 이러냐 그러면 이놈이 주범이거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때리고 침을 뱉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세 사람의 철상은 몇 번 안 바꿨는데 진해는 여러 차례 교체를 합니다. 예. 하도 침 뱉고 해서 이제 나중에 맞박을 보면요, 여기 보이나 모르겠다. 이 맞박이 보면 땜빵 한 것처럼 하얀 게 보이죠, 그죠? 맨날 침 뱉어서 그랬어요. 역사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사의 죄인들을.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사불망 후사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냐 그러면 남경 대학살기념관입니다. 남경 대학살기념관은 20세기 초반에 일본이 남경을 침공해가지고 한 달 동안 중국의 남경 백성들을, 인민들을 학살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한 달 동안 일본이 일제가 얼마를 죽였냐 하면 공식적으로 3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을 당한 사람들을 기리고 또 기념하고 또 추도하고 추모하고 또 역사적으로 잊지 말자 해서 중국이 만들어 놓은 것이 남경에 가면은 남경 대학살기념관인데 원래 이름은 학살기념관이 아니고 도살기념관입니다. 남경 대도살. 우리는 도살을 되게 사람한테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번역할 때 대학살기념관이라고 얘기를 하지 실제 이름은 대도살기념관입니다. 저 대도살기념관 메인홀에 적혀 있는 8글자입니다. 이게 사마천이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한 요 10글자를 줄여놓은 겁니다. 전사지 불망은 후사지 사야라. 앞 일을 잊지 않는 것은 전사지 불망, 앞일을 잊지 않는 것은 후사지 사야다. 뒷일의 스승이 된다. 그래서 과거사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30만 명이고요. 얼마나 더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항의 안 하냐고. 우리는 위안부부터 시작해서 일본에다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하잖아요. 보상 문제 얘기가 중국은 왜 안 하냐고. 저렇게 많이 죽었는데. 30만 명.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한 달 사이에.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냐 그러면요. 일본 군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 해질 때까지 누가 많이 죽이나 시합까지 했어요. 그게 신문에 막 실렸습니다. 강간 폭행은 뭐
다반사고요. 30만 명이 죽었으니까 나머지 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럼 중국은 왜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냐는. 중국은 안 하는 게,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됐다 싶으면은 일본에 대해서 세게 아주 요구할 겁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중국 사람들 절대로. 중국 사람들은 은혜하고 원수는 대를 물려 갚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이거 안 넘어갑니다. 그 대신 끊임없이 뭘 하고 있냐 그러면 피해자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맨홀 옆쪽으로 가면은 당한실이라 그래가지고 당한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공식 문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가운데서 누군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입증할 만한 자료나 사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은 이제 1년 번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저 꼭대기까지 계속 꽂아 놓는 겁니다. 복사해가지고. 그리고 전산 처리를 해놔요. 누구든지 가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 카피를 해가지고 연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가서 보시면 끔찍합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대개 이제 이런 곳을 우리가 뭐 여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크 투어라고 합니다. 어둡다고 해서 다크 투어라고 합니다. 제주도 4.3을 중심으로 한 다크 투어 코스도 있고요. 전 세계 뭐 아우슈비츠라든지 이런 쪽을 탐방하는 것들을 다크 투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제주도 4.3을 비롯한 제주도 다크 투어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주도에는 다크 투어 코스가 공식적으로 있으니까,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 호남 쪽하고도, 뭐, 광주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부터. 제가 살고 있는 뭐 영광 쪽에도 많습니다. 6.25 때. 서로서로 이념 때문에 서로서로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역사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청산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항상 짐이 됩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천인지제.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통고금지변,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관통해서 성일가지연, 일가의 말씀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늘과 인간이라는 건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죠? 하늘과 인간의 사이를 얘기를 하니까. 공간,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학문입니다. 언제, 어디서입니다. 기본이. 그리고 통고금지변은 시간이잖아요. 과거와 현재의 변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져 내려왔던 그 변화,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관통해서, 그죠? 성일가지연, 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사마천 사기는 객관적인 사료의 나열이 아닙니다. 사료가 아닙니다. 역사가의 책입니다. 주관적인 책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사마천이 자기 이야기를 한 책입니다. 다른 역사책하고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일단은. 왜 어려운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어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기도 대단히 힘듭니다. 왜 3,000년을 다루고 있고, 등장하는 인물만 4,000명이 넘습니다. 책에. 그리고 지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고유명사가 많이 나오면은 바탕 베이스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죠. 누군지 모르고 어디인지를 모르니까요. 그 밖에 나머지 이야기는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마천이 사기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술왕사 사례자 또는 사례자 대신 지례자라고 알지자를 쓰기도 합니다. 지난 일을 기록해서 기술해서 사례자, 다가올 일을 안다 또는 다가올 일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진보적인 사관입니다. 무슨 얘기냐? 역사의 미래 예견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역사는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된 미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오래된 미래입니다. 이 안에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다 과거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술왕사 사례자라고 합니다. 지난 일을 기록해서 다가올 일을 생각하고 다가올 일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하시면 두 가지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읽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또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보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즉 육하 원칙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그죠? 역사는 이 육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육하 원칙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원래 있었던 역사 사건 가운데에서 언제를 바꿔보고 누구를 바꿔보고 어디서를 바꿔보고 왜를 바꿔보고 어떻게를 바꿔보면은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누가 실패를 했어요? 누구하고 싸우다가 예를 들어서 황후하고 유방이 싸우다가 유방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전력면에 있어서는 8대2로 유방이 절대 열세였습니다. 상대도 안 됐어요, 황후하고는. 그런데 5년 만에 역전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황후가. 그러면 역사 공부할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첫 번째 품어야 될 의심은 왜 유방이 이기고 황후가 졌을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는 부분들을 바꿔서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유방이 역전승했을까? 어떻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사건을 사람을 바꿔본다든지 그 당시에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어? 이런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조금씩 넣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질문을 넣어서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여러분들 나름대로 답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게 훈련이 되면 나중에 뭐가 생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하고 내가 읽었던 사건하고 똑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잘 보시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2016년도에 우리 봤잖아요. 8년도에. 거의 빼박입니다. 역사가 데자뷰입니다. 제가 사마천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대만의 지성인이었던 보양이라고, 백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장개석한테 대들었다가, 총통한테 대들었다가 9년 26일 동안 독방에 갇혔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9년 26일 동안 우리는 되게 이제 감옥 생활하면 시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수필을 내고 하는데 이분은 역사책을 썼어요. 중국인 사광이라고 하는 피로 쓴 역사책을 씁니다. 휴지 이런 데다가. 제가 대만까지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왜 하필이면 역사책을 쓰셨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감옥에 반입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책이 25사. 중국 3000년 역사책들 쭉 정부 각 왕조에서 편찬한 공식 역사 사기, 한서, 삼국지, 후한서 이런 거 쭉 그게 25종류입니다. 그래서 25사라고 해요. 그리고 총통 어록, 장개석 어록 요것만 반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통 어록을 보기 싫으니까 이분이 지식인이고 하니까 25사를 통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중국 역사의 뼈아픈 대단히 아픈 부분들만 찾아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황제, 제왕 체제가 가지고 있는 비인간, 비윤리,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100대 명저 가운데 하나인 중국인 사강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내셨어요. 제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책을 제가 번역해서 냈거든요. 대만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역사가 인간들한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인간들이 그 교훈을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는 게 교훈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거 겪었습니다. 저희 보면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이게 적어도 이런 고리는 제가 좀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자신도 끊어야 되겠고 저랑 같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분들은 적어도 그 고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게 이제 역사가 주는 선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번 강좌의 주인공 8명의 이제 프로필들을 쭉 설명할 겁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한 60분 내지 70분 정도 강의하고 끝내도록 할 텐데 그 강의 내용에 전부 다 내용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가 어떤 책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 사기는 제가 영어로 저렇게 얘기하면 FOBG를 모두 갖춘 역사서다. F, the first입니다. 최초라고 하는 수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은 역사가이자 역사책이다. B, O, the only입니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타이틀도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는 역사책이고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수사법을 동원한 역사책이고 심지어 추리소설 기법까지 동원한 아주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심지어는 영상 카메라가 세대가 동원되어야만이 묘사가 가능한 장면까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역사에다가 상상력을 허용한 역사가의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the only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정의로운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문학을 통섭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문학서요, 문학적 역사서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더 베스트죠. 최고의 역사책입니다. 뭐 The First나 The Only라고 하는 타이틀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The Best를 갖기는 대단히 힘들죠. 그죠? 또 하나는 The Great입니다. 그죠? 위대한 인간의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FOBG라고 하는 요 네 개의 타이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뭐 직업은 제가 아직 다 소개받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기업에 근무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간에 오늘 가장 필요한 것 역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스토리텔링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짧게.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는 그대에게 한비자 왈博无常强无常弱 자식이 일다면 만사를 지쳐드는 그대에게 노자왈 生之取之，生而不有。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는 그대에게 강태공왈 覆水不反叛。 작은 일만 주어진다고 여기는 그대에게 이사왈 河海不择细流。 더 높은 세상을 꿈꾸는 그대에게 자사왈 登高自卑。 친구의 부탁에 난처해 하는 그대에게 부천천 왈 铁面无私。 중국 중원에서 답을 얻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모두가 대한항공 광고였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대한항공이 하남성 정주라는 곳에 직항 노선을 개항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낙양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봉 이 주변에 있는 유명한 유적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만든 광고입니다. 여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병마용객이죠. 시안에 있는 병마용객인데 이 병마용객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업에 좀 성공을 거둔 젊은 CEO 같아요. 작은 성공에 안주하는 그대에게 한비자 왈 그렇게 나오죠. 그죠? 이 광고가 상당히 히트를 쳤는데요. 뭐 때문에 히트를 쳤냐 그러면
한자도 써주고 한글로도 써주고 중국 사람이 딱 읽어주잖아요. 구어우 창창 우창로우 하고 딱 번역을 안 해주는 거야. 이거 번역이 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가서 찾아보게 만드는 대표적인 광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은 성공에 안주하는 그대에게 한비자월. 늘 강한 나라 없고 늘 약한 나라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강자 없고 영원한 약자 없다. 그런 얘기. 근데 재밌게도 여기 나오는 5편의 광고 가운데 네 사람이 모두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인물이고 그 가운데 2, 4편은 아예 사기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포청천만 빼고 다 사기하고 관계있는 인물입니다. 한비자 열전 남겨놨고 예, 국무상강 무상약입니다. 한비자. 병마용객입니다. 자만을 경계하라.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말라. 끊임없이 노력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죠. 요게 역사가 주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하나고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모든 공공기관이나 심지어 군대까지, 군부대까지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하지 않는 곳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리스 로마 이런 쪽은 활용을 많이 하는데 동양의 고전이나 역사에 대한 활용은 아직까지 부족인데 이 광고가 아주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이런 유의 광고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두 번째가 여기가 대한탑이라는 곳입니다. 서안에 가면은 현장이라고 하는 즉 서유기의 주인공이었던 삼장법사의 실존 인물입니다. 현장은. 서역에서 돌아와가지고 마지막에 머물렀던 절이 대한탑이라는 절입니다. 이 절 앞에서 젊은 어머니가 자식 일이라면 만사를 젖혀두는 그대에게 절을 하죠. 그랬더니 노자가 얘기합니다. 샹저 쉬즈, 샹을 뿌요. 나와서 기르되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이게 그 고전의 명언 명구들이 가져다 주는 아주 통찰력 있는 촌철살인입니다. 욕심을 버려라. 그런 얘기죠. 여기가 대한탑입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돼가지고요. 중국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당나라 거리입니다. 네 번째는 화천궁입니다. 양귀비하고 당나라 현장에 목욕하던 곳이에요. 거기에 젊은 여성이 시무룩하게 앉아있죠. 그죠? 헤어진 여인을 잊지 못하는 그대에게 강태공발, 후쉐이 뿌빤판,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 미련을 버려라. 여기가 화청지입니다. 지금은 저 양귀비 상이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온 게 여기가 호구 폭포입니다. 황하 5,600km 가운데서 물 속도가 제일 빠른 곳입니다. 빠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쪽 강폭이 좁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강물이 폭포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흐르고 아주 장관입니다. 이거 호구 폭포라는 곳입니다. 매사에 작은 일만 주어진다고 투덜거리는 그대에게 이사월 허하이 뿌즈 실리요. 강과 바다는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그 앞대목은 태산불량 토양입니다. 태산은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고 강과 바다는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가 호구폭포입니다. 뭐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찍어온 영상인데 이제 겨울에 눈이 녹고 이른 봄이 되면은 이런 폭포가 형성됩니다. 3월 말에 가면은 가장 장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광고가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만하지 말라는 뜻에서 높은 곳에 오르면은 덩가우츠 페이라고 높은 곳에 오르면 내가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라도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 겸손해라라고 하는 자사의 중령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기본과 겸손. 그리고 그 무대는 화산입니다. 중국 우화 가운데 하나인 화산입니다. 마지막 광고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백리의 대명사인 포청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송나라 시대 때. 그 친구의 부탁에, 그죠? 곤혹스러워하는 그대에게 그런 얘기예요. 친구가 사사로이 뭔가를 부탁하는데 내가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자리인데 개인적인 부탁이란 말이죠. 그럴 때 포청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티에 미엔 우스 철면무사 새 얼굴을 깔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움을 없애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공생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은 밝아진다. 현명함을 낳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어두워진다. 어리석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렴하면은 위험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생 청백리로 살았던 포청천 이야기로 철면무사라고 하는 말로. 이게 마지막 광고였습니다. 이게 개봉입니다. 포청천 무덤이고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 너무 긴 책 이렇게 읽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고사성어를 공부하십시오. 제가 그 책도 하나 냈어요. 알고 쓰자 고사성어라고 제법 두꺼운 책으로 알쓰고라는 책을 냈습니다. 저 이제 개정판이 나와 있으니까 그 책 하나씩 사서 보시면은 이렇게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얘기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고사성어가 주는 선물들은 이런 선물들이 있고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너무 여러분들 길게 붙들어 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7시에 하고요. 8명의 때를 기다린 사람들 프로필을 한 사람당 한 10분 이내로 소개를 하면 되게 한 70분 정도로 끝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면 하시죠. 왜 그렇게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십니까? 부담 갖지 말고 와서 들으세요.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옛날 이야기들입니다.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요. 갑자기 공부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셨어요? 뭔 책을 읽고 해야 될까 고민되는 거예요. 조금 미리 제 책 안 픽 안 하신 분들은 가시면서 제 책 하나씩 픽해서 가져가시고 2권씩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 책도 있어야 되니까. 우선 선택권을.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